안녕. 자, 비버쌤이야.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겨울 구 교재 내용을 조금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지. 왜냐면 이제 문학 개념어를 저번 주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아마 내용 중에서 정확하게 다 해설을 하지 못하고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몇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 우선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뭐 수업은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는 방향으로 경제 지문을 첫 번째로 잡았어. 경제 지문. 자, 기억날 거야. 이거 지금 이자율과 관계됐던 이야기였지. 이자율과 관련됐던 이야기. 이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또한 이러한 정의나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분명 전제 조건이 되는 어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여러 번 봐야 된다. 분명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다르게 글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곧 배경 지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간단한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A, B, C, 땅 이렇게 세 개였다. 이게 딱 드러나는데 그냥 글만 쭉 읽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지. 그치? 자, 우선은 문제 2번, 3번, 4번을 풀 건데 앞부분은 좀 자세하게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됐던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우선 여기 딱 보면 어때?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지. 그치?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전체 글이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우선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천천히 읽다가 어느 정도 문제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어. 중요한 내용 있나?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이야. 그치? 우리는 저축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하기도 한다. 이 정도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넘어가면 뻔한 얘기 하겠지. 적금에 가입해 미래에 있는 지출에 대비하거나 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도 한다.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있었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이제 소비라는 건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 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에 대해서 정의를 안 내려줬지. 자, 생각해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 이자율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없어. 그치? 뭐 이자율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어야 돼? 있는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이자율이 곧 저축과 대출이야. 무슨 소리냐?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자라는 게 예금 이자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대출 이자가 있어. 맞지? 예금 이자라는 건 뭐지? 우리가 저축을 했을 때 쌓이는 이자야. 우리가 받는 이자지. 플러스 되는.
대출 이자는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매달 몇 프로씩 갚아야 되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되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이 곧 저축과 대출로 플러스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도 되기도 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비 계획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치?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것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건 뭐다? 그냥 저축과 대출에 의해서 우리는 소비를 계획한다. 그냥 이런 내용이야. 어렵지 않지? 자,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문단.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자, 2기간 소비 모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거의 없을 거야. 2기간이라는 게 뭐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학생이 대부분이었을 거야.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잘 봐야겠지. 가상의 소비자 K는 1기와 2기 두 기간만 생존한대. 다시 말하면 3기, 4기 이런 건 없다 이거야.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 1기와 2기에 다 써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1기와 2기에 각각 소득 M1, M2를 얻는다. 이때 1기 소비지출액과 2기 소비지출액의 합은 K가 전기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자, 봐봐. 괜히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문장들 있잖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당연. 그치? 왜냐면 1기와 2기 두 기간밖에 살 수 없는 앤데 이 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총소득을 넘어설 수 없게 소비를 해야 되겠지. 벌어들인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소비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보통 보면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약간 글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경제 지문에 대한 어떤 본인이 약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가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뭐 한다? 다시 좀 읽어라. 자, 뒤로 내려갈게.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 요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지. 왜냐면 경제 지문에서 잘 나와. 이런 건 뭐야? 만족은 증가하며, 당연하지. 지출이 증가하니까. 많이 쓰면서 만족을 안 하는 사람이 있나?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는 균등한 것을 선호한대. 자, 여기서 핵심은 균등과 효용이네. 자, 그러고 나서 자,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잠깐 볼게. 우선은 얘는 딱 보면은 균등으로 따지자면 여기 C2랑 C1이 가장 균등하지 않아? 가장 중간이니까. 그치? 이게 가장 균등한 건데,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벌어들였대? M1과 M2로 벌어들였대. 우리가 한번 그냥 금액을 가상으로 정해보자. 가상으로 정해봐. 우선 여기 자꾸만 뭐 100만 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얘가 1기에 100만 원을 벌고 2기에 100만 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총합이 200을 벌었다고 치자. 총합이 200. 그러면 딱 봐봐. 여기를 100으로 보고 C2를 100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균등한 거지. 100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 M1은 딱 반으로 치니까 얘를 50으로 할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50이니까 여기는 뭐겠어? 50 더 올라가서 여기가 150이 되겠네. 그치? 자, 지금 왜 이걸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 여기 예산선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우하향이 되나요?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생각을 해봐. 여기를 그냥 잡아보자. 10을 벌었어. 그러면 쭉 연결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는 여기에 가까워지니까
2기에는 한 190 벌었겠지. 여기는 요쪽이라고 치면 쭉 연결하면 어때? 여기서 190을 썼으면 여기는 10만 원을 썼겠지. 그치?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얘는 뭐가 된다? 200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은 당장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M1과 M2에 와 있다. 근데 아까 분명 뭐라고 그랬어? 균등한 걸 선호한대. 균등한 걸 선호한대. 그리고 여기를 딱 봐도 효용의 증가 방향이 이쪽이야. 만족감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올라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여기서 효용을 높이기 위해 균등하게 이쪽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겠지. 그치? 자, 여기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대출이야. 대출액. 그치? 이쪽으로 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또 이쪽으로 내려가겠지. 그치? 자, 1기에 올리게 되면 2기에는 내려가야 된다. 지금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몇 가지 좀만 더 읽다가 넘어갈게.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예산서는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잠깐 정지. 자, 아까 말했지? 이 예산서는 뭐라고? 200만 원이라는 총소득을 어떻게든 190, 10이던 180, 20이던 어떤 식으로도 써야 되는 거지. 그걸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가장 선호하는 건 이쪽일 것이다. 그치? 왜냐면 100으로 가장 균등하고 이때 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은 이쪽이니까. 그치? 이런 연결한 선으로 초기 부전점, 여기 초기 부전점이라는 건 밑에를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축이나 대출 등 금융행위가 불가능, 말이 불가능이라고, 이 불가능이라는 말 때문에 얘가 지금 신용불량자인가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억측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있다면 저축도 하지 않고, 자, M1, M2에 있다면 저축도 하지 않고 대출도 하지 않은, 그냥 1기에는 50 벌어서 50 그대로 다 쓰고 2기에 150 벌어서 150 다 쓰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게 부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M1, M2를 지나는 우하향 직선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지금 이쪽에는 이제 이자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 그치? 자, 이것과 관련한 게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같이 쭉 가볼게. 지금 저 문제와 관련된 게 3번이야. 그치? 3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3번을 볼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학적인 어떤 부분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야. 분명 여기는 뭐야? 사칙 연산 정도만 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자, 생각을 해봐. 이자율이 R인 경우 현 시기 100만 원의 가치는 다음 시기에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 그러면 1기에 100만 원은, 그치? 2기에서 1 플러스 R을 여기다가 우리가 이자율을 1%로 하자. 1%로 하면 1 플러스 R이니까 2지. 2 곱하기 100이니까 200만 원이네. 이게 같은 가치를 지닌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서 100만 원이
200만 원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면 2기에서 그럼 2기에서의 100만 원은 어때? 2기에서의 100만 원은 1기에서의 100만 원보다는 분명 가치가 떨어지는 100만 원이지. 그치? 자, 다시 읽어볼게. 이를 역으로 보면 다음 시기 1 플러스 R 곱하기 100만 원은 현 시기에 100만 원의 가치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똑같은 말 한 거지. 그치? 이처럼 미래의 특정 금액의 가치는 지금 저걸로 따진다면 200만 원, 이자율을 매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랬네.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야?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는 거잖아. 기억은 지금 상대적으로 뭐 하는 거래? 이자율의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적인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1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건 기준이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 다음 시기 미래의 특정 금액이라고 하는 다음 시기에 200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1기의 소비 지출액과 100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지출액과 동일한 2기의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지금 상승한다고 볼 수 있나?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1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치? 1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1번은 땡이겠네. 그치?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지. 그치? 자, 2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 소비 지출액과 동일한 2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하락. 여기는 그냥 바로 얘랑 반대되기 때문에 1번 아니면 무조건 답이 2번이겠지. 그치? 3번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1기에 상환해야 되는 대출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해서 기억으로 인한 어떤 결과야. 기억에 대한 결과. 대출액은 그러고 이자가 상승했는데 왜 대출액이 감소를 합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전에 1기와 2기는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간다는 이 간단한 내용을 글을 어렵게 썼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들어가서 이걸 계산하라고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치? 4번 이자율 상승으로 1기 소비 지출액의 현재 가치가 아까 말했지. 1기 소비 지출액의 가치는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고 그대로라고 했지. 그치? 일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답 2번.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잠깐 보고 갈게. 이 글은 지금 그래프만 좀 한번 보고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 그래프는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면서 지금 이 두 번째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 전에 분명히 어디에 있었어? 여기가 가장 적정한 거였지. 그치? 가장 소비가 최대의 효용을 느낄 때인데 근데 이자율이 상승했대. 그럼 당연히 대출액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줄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긴 줄었으니까 여긴 올라가겠지. 그치? C에서 C 다시로 왔고 여기는 C2에서 C2 다시로 올라가네. 그러면은 여기는 이만큼 줄어든 만큼 얘는 이만큼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것과 관련된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이러면서 나왔어. 첫 번째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인다. 왜냐면 1기 때는 뭐하니까? 이자가 너무 비싸.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2기 때 그 돈을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줄인다 이거지. 이렇게 2기와 1기의 소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것을 대체. 다시 말해서 1기와 2기가 있으면은 1기를 줄이고 2기를 올린다. 서로 대체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자율이지.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야.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상환해야 할 대출 이자가 늘어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라서 총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1기와 2기 소비 주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 계획을 변경한다. 이렇게 총소득 변화에 따라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한대.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둘 다 줄인 건 아니고 1기만 줄이고 2기는 늘어났으니까 지금 얘는 뭘 한 거야? 대체 효과를 쓴 거지. 그치? 자, 이것과 관련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만 갖고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었어. 대체 효과는 이자율이 상승할 때 뭐 한다라는 거야? 이게 전제 조건으로 꼭 있어야 되고 이때 1기, 2기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간다라는 거고 소득 효과라는 것은 총소득이 내려갔을 때는 1기와 2기 모두 다 내린다. 이거지. 자, 이걸 갖고 지금 4번을 보는 거야. 각국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모든 소비자에게 지급한대. 그럼 벌써 걸렸네. 어디야? 여기네. 왜냐면 여기는 총소득이 내려간 걸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모두에게 지급하니까 총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1기와 2기 모두 다 올리겠지.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책 발표로 모든 소비자는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도 기대한다. 각국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이 기간 소비 모형의 모든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아까 전에 1문단에서 봤던 효용이라던가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에 이자율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디는 대체 효과는 없다. 왜냐면 대체 효과는 분명 이자율이 상승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봐봐.
보조금 지급 이전인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그래서 자, 이건 말이 안 되지. 자, 올해에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지 않잖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대출과 저축이라는 건 이게 바로 이자율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뒤에 들어올 돈이 100만 원이 있다고 치면 받을 100만 원을 생각하고 앞달이나 전달에 미리 땡겨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지, 대출을 받아서.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전달이든 후달이든 당연히 어느 때 증가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여기 기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보조금 지급은 대체 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 효과만 일으킬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거기서 핵심 내용이 지금 여기 두 개를 확인해 주는 건데, 분명히 내용상 보기에서는 얘가 되고 얘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거랑 딱 맞는 게 여기지. 대체 효과는 일으키지 않고 소득 효과만 일으킨다. 답이 2번이네. 나머지 볼게. 모든 소비자가 내년에 지급받을 보조금만큼의 금액을 올해 모두 아니지.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이 기간 소비 모형을 모두 충족한다. 균등하게 사용하겠지. 그치? 나눠서 사용하겠지. 4번 소비자의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의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갑국 정부는 예상할 것이다. 저축액과 대출액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으로 이자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아니잖아. 이자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걸로 인한 소비 증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저축과 대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증감 여부에 대한 건 지문에 아예 없는 내용이야. 그치? 5번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대적 차이에 의해 우선 대체 효과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니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상대적 차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땡. 답은 2번. 자,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 그냥 그림 1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 아까 전에 그 그림을 생각하면 돼. 그림에서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최적 소비였지. 그치? 자, 그림 2에 제시된 K의 최적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어? 대출을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바뀌었지. 요게 나라고 치고, 자, 요거를 가라고 치고. 그치?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야, 가는 그림 1의 예산선에서 K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계획이다. 맞지? 여기니까 이게 가장 최적이었잖아. 맞네? 가는 그림 1의 초기 부전점에 비해서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이 보다 균등한 소비 계획이다. 아니, 가의 지금 요 부분은 요거 이게 가장 균등한 거라고 그랬었지. 그치? 원래는 M1, M2에 있었는데 균등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C1, C2로 왔다고 그랬잖아. 3번 가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가를 제외한 그림 1의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들보다 우측 위에 존재한다. 내용상에 우측 위에 존재하는 것만큼 가장 최적의 소비가 된다고 나와 있어. 아니, 그럼 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예산선은 어디야? 여기잖아. 이쪽은 갈 수가 없는 거지 아예. 당연히 일로 가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가를 제외한 그림 1에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을 지나는 무차변 곡선들보다는 우측 위에 존재한다. 맞고. 4번 가에 비해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나의 이기 소비 지출액이 큰 것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이기의 소비 지출액이 큰 거. 얘는 이기의 소비 지출액이 큰 이유는 뭐였지? 다시 말해서 여길 줄이니까 여기가 올라간 거잖아. 여기가 이기잖아. 그치? 자, 얘는 대체 효과보다는 소득 효과가 큰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큰 경우가 되겠지. 아까 말했잖아. 소득 효과는 뭐였어? 모두가 다 내려가거나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고, 대체는 1기, 2기가 서로 뭐 하는 거야? 대체를 한다는 거지. 여기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는 올라갔다. 그럼 맞네. 5번 가와 나에서 K 대출액의 차이는 가와 나에서, 그럼 이렇게 한 번에 가지 마.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잘 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우선은 기본 베이스가 지금 약해가지고 단어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문장이 길게 쓰여지면 못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천천히 가. 가와 나에서 K 대출액의 차이는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먼저 해봐. K 대출액의 차이 한번 직접 지문으로 가서 볼까? 여기서 가 나에서 K의 대출액의 차이는 이만큼이 대출액이지. 이걸로 보자. 깨끗한 걸로. 자, 이만큼 대출을 했는데 그 다음 대출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대출액의 차이가 어디야? 이만큼이 대출액의 차이 아니야? 그치? 다시. 첫 번째 대출은 여기였어. 두 번째 대출은 이만큼이야. 줄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만큼 난 거야. 이해됐지? 다시. 그러면은 그 차이는 가와 나에서 1기 소비 지출액의 차이보다 작다. 1기야, 1기. 다시 넘어갈게. 자,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것도 소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대출도 곧 뭐야?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대출을 받았으면 여기까지 이만큼을 소비하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요 그림에서는 어때? 어디까지 소비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소비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야? 똑같네. 이해되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차이보다 작다가 아니고 같다 로 가면 되겠네. 자, 우선은 그 하나씩 다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선생님 한번 그 앞에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글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분명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핵심 내용만 얘기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요 글과 관련한 건 3번만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 3번만. 자, 3번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 자, 아마 대부분 다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지금 백석의 글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백석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글이 어려워. 왜 어렵냐면
방언이 많이 쓰여. 그것도 우리는 지금 들어본 적도 없는 함경도 방언이야. 함경도 방언. 북한이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문장체를 써. 그래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명 어려운 글은 보기에서 다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지. 교과서상의 어떤 일정 내용을 넘어가면 무조건 보기에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봐봐. 백석은 감각과 열거를 통해 기억을 환기하는 탁월한 작가다.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난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추억과 이게 이거지. 정월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야. 그치? 이것도 과거고. 얘가 이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가는 사랑하는 여인을 수선화에 빗대어. 수선화가 아마 노란 색깔인가 봐. 선생님 꽃을 잘 몰라서 하여간 이렇게 갈 것이고 그녀에 대한 애련한 심정을 섬세한 필치로 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녀라고 말은 안 하고 지문 내용을 보면 그라고 나와. 그리고 얘는 아프대. 그리고 나는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풍속에 대한 기억을 현재 진행형을 통해서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백석 문학의 어떤 세계가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잠깐 읽으면서 볼게. 지문의 몇 부분만 볼게. 몇 부분만 볼 테니까 잠깐만 따라와 봐.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노란 슬픔이 냇물같이 흘러내립니다. 오릅니다. 이랬어. 자, 이것으로 인해서 매개가 돼서 이 얘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라고 나오지. 그래서 아버지는 뭐 가슴이 알아서 뭐 돌아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런질 풀같이 살아왔다 이러면서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랑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지금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식으로 글을 쓴 수필이라고 보면 돼.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이랬어. 그러면은 이걸 매개로 해서 이 얘기로 들어갔다 이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때? 새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무를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뭐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째깔째깔 한대. 그러고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웃어가며 살기같이 여우같이 여기 보면 지금 어때? 즐거움 속에 웃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여기 슬픔은 없어. 그치? 이건 그냥 풍속을 쭉 얘기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지문을 봐봐. 수선화 한 폭은 글쓴이의 내면을 가의 추억으로 맞지? 알록달록한 각시는 나의 기억으로 매개하고 있다. 맞네?
2번 화제가 가에 그에서 나의 새학시 처녀들로 확대가 되면서 자 이거는 개인 이야기야. 그냥 백석의 이야기. 이거는 아까 말했지.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공동체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니까 확대된다? 가능해. 근데 여기 애상 봐봐. 이거 슬픔이잖아. 왜 슬퍼 갑자기? 풍속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공동체 지향한다는데 왜 슬퍼? 말이 돼? 2번이지. 3, 4, 5번. 병든 내 사람을 비유한 시들어가는 수선은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이미지와 연계되고 있군. 당연히 거기 그라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게 수선일 텐데 슬픔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치? 4번.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의 풍속에 대한 기억을 열거하면서 앞쪽에 분명 열거 있었어. 시작하는 부분에 뭐뭐하며 이러면서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군. 지금 이거 여기 있잖아.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복원한다. 환기한다. 지문에 있던지 지문에도 없고 그 다음에 보기에도 없는 이게 지금 답이라고 분명 얘기를 했어. 5번 나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뭐뭐 밤입니다. 이거 지금 반복되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한 것은 기억 속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서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지금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이나 여기에서 재현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바란다. 가능하네.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1번 문제를 1번 문제를 지금 질문한 학생이 2명 있었어. 그래서 1번 문제를 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1번 문제도 좀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앞에를 잠깐만 읽고 올게. 중요한 거 몇 개만 읽으면 되니까 뭐 깊이 있게 다 읽는다라는 것도 아니니까 중요한 거 몇 개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치? 우선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상적인 환경이라면 개체 성장률은 선천적 번식 능력을 의미하는 상수값인 증가율과 개체군의 개체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다시 말해서 증가율 분 곱하기 뭐다? n 개체수다. 그러니까 계속 나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은 점점 더 커진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자, 세대 기간이 거듭될수록 계속 성장한대.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진대. 쭉.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그대로야. 우선은 K라는 게 뭔지 보자. K가 바로 환경 수용력이지. 그치?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수용력까지는 어디랑 똑같아? 위에서 말했던 이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과 같다가 환경 수용력에 부딪히면은 쭉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간 내용은 필요 없어. 이처럼 개체군의 성장 초기 성장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가깝게 나타난다. 어떤 거? 여기까지는 쭉 올라가니까 가깝게 나타나다가 이후 개체군이 커지고 개체수가 수용력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져서 개체군의 성장은 둔화된다. 그랬어. 자, 둔화된다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그 앞쪽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의 2분의 1일 때 성장률은 최대가 되고 개체수와 환경 수용력이 같아지면 지금 좀 전에 본 거 성장률은 0이 된다. 그래서 자, 0이 된다라는 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에 따르면 개체군의 세대 기간이 거듭될수록 개체군의 성장률은 커지게 된다. 세대 기간이 거듭될수록 이렇게 얘기했어. 자, 분명히 이상적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거듭될수록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그치? 2번. 기억에 따르면 개체군이 성장하여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개체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개체수는 당연히 뭐야? 앞에서 본 것처럼 개체수는 지금 어때? 증가율과 곱하기 해서 성장률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얘기네.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에 따르면 개체군의 개체수가 환경 수용력의 2분의 1을 넘으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건 감소는 아니잖아요. 그래.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야. 성장이 아니고 성장이 감소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장률.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는 막 100%, 200%로 성장률은 높아져 오다가 이쯤이 되면은 뭐야? 성장률이라는 건 100, 200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지금 빵이 될 테니까 이 200보다는 내려간 거잖아. 그 감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맞는 거지. 4번. 니은에 따르면 개체군의 개체수와 환경 수용력이 같아지면 개체군은 안정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 안정상태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지. 안정상태라고 말하는 게 곧 그래프로 말했을 때 뭐 하는 거야? 변동이 없다라는 거지. 변동이 없다라는 걸 지금 안정상태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따르면 개체군 성장 초기에 개체수가 적을수록 이게 말이 돼? 개체수가 초기라는 건 개체군의 성장 초기는 어때? 똑같잖아. 그치? 초기는 바로 여기 기하급수적 성장 모델에 가깝게 나타난다.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을수록이 됐지. 성장 속도가 빨라지려면 많을수록이라고 가야 되는데 적을수록이니까 이건 완전 틀렸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우선은 웬만하면 50분, 1시간 안에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업 때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선생님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지문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알지? 문자 주면 선생님이 전화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